여러분 인생을 축구 경기에 비유해 볼게요. 전반전 45분을 뛰셨습니다. 학교 다니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녀 키우고 은퇴하고 정말 숨가쁘게 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혹시 경기가 끝난 줄 알고 벤치에 앉아 계시지는 않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후반전 시작 휘슬도 안 울렸어요. 60세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막 후반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축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명승부는 대부분 후반전에 나옵니다. 결승골도 후반전에 터지고요. 역전 드라마도 후반전에서 벌어지잖아요. 거울 속에 주름이 서글프신가요? 이제 할 일 다 했다며 맥이 빠져 계신가요? 하루하루가 그저 흘러가는 것 같으신가요? 천만에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분은 이제 막 진짜 주인공으로 등장한 겁니다. 전반전에는 조연이었어요.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직원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했던 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이제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각본도 여러분이 쓰고 연출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의 삶이 왜 인생의 황금기인지 그 이유를 낱낱이 알려드리고 이 황금기를 빛나게 만드는 3가지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7가지까지 준비했어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가슴이 뛰실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대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60세를 끝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 이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의 황금기를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거든요. 우리 사회에는 오래된 공식이 있습니다. 20대에 취직하고 30대에 결혼하고 50대에 자녀를 키우고 60대에 은퇴하면 인생이 끝난다. 이 공식에 따르면 은퇴 이후는 남은 시간이에요. 뭔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보내는 시간. 이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예요. 텔레비전을 봐도 광고에 나오는 활기찬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여행 광고도 젊은 커플이 나오고 운동 광고도 젊은 사람이 나오고 나이 든 사람이 나오면 건강보조제 광고 아니면 요양원 광고예요. 사회 전체가 젊음은 가능성이고 늙음은 쇠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요? 정말로 60세 이후에는 가능성이 없는 걸까요?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의 인지 능력을 연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능력이 있는 반면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능력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순간적인 계산 속도나 암기력은 젊을 때가 좋습니다. 하지만 어휘력, 판단력, 종합적인 사고력은 오히려 60대, 70대에서 정점을 찍었어요. 쉽게 말하면 젊은 사람은 빠르고 나이 든 사람은 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건 4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지혜예요. 이건 젊은 사람이 아무리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사람을 읽는 능력이 다르고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게 바로 나이의 힘이에요. 나이는 약점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평균 수명이 얼마나 늘었는지를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70까지 사시면 오래 사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80, 90까지 사시는 분이 많잖아요.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도 오래됐고요. 60에 은퇴하면 앞으로 30년에서 40년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30년이면 태어나서 30살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을 그냥 남은 시간으로 보내시겠습니까? 30년이면 못할 게 없어요.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의 달인이 될 수도 있고 책을 쓸 수도 있고 여행으로 세상을 돌아볼 수도 있어요. 이 3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인생을 책에 비유하면 60세까지가 전반부예요. 성장하고 사회에 나가고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 그런데 좋은 책은 후반부가 더 재미있잖아요. 반전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감동도 있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책의 후반부를 지금부터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반부의 작가는
사회도 아니고 자녀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을 살고 계십니다. 의무의 시간이 끝나고 자유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이 말이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어요. 매일 비슷한 하루가 반복되고 특별한 일도 없고 오히려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요. 그런데 잠깐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오셨는지를요. 20대에는 부모님 기대에 부응해야 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내가 원해서라기보다 그래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30대에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내 시간은 사라지고 모든 게 아이 중심으로 돌아갔죠. 새벽에 일어나서 분유 타고 밤에 아이 울면 잠을 설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전부 나중에로 미뤄야 했어요. 40대에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녀 학비, 부모님 병원비, 주택 대출금. 어깨가 무거워도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가장이라는 이름 아래서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습니다. 50대에는 퇴직의 압박이 다가왔어요. 직장에서의 자리가 좁아지고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체력은 떨어지는데 아직 자녀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야 했어요. 이 모든 짐을 여러분은 40년 넘게 지고 오신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평생 무거운 배낭 4-5개를 한꺼번에 메고 산을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라는 배낭, 직장이라는 배낭, 사회적 의무라는 배낭, 경제적 부담이라는 배낭. 숨이 차도 멈출 수 없었고 힘들어도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배낭들이 하나둘 내려졌습니다. 자녀는 독립했어요. 직장은 떠났어요. 부모님 부양도 끝이 났고요. 사회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도 줄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배낭 없이 서 계십니다. 처음에는 허전하실 수 있어요. 40년 넘게 무거운 걸 지고 있었으니까 내려놓으면 오히려 불안해요.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고 쉬면 게으른 것 같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래 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멈추면 몸이 휘청거리잖아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응하고 나면 이 가벼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세요. 아침에 알람 없이 눈을 뜨는 자유, 평일 낮에 공원을 거닐 수 있는 여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해도 되는 편안함, 누구의 허락 없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진짜 자유예요. 그리고 이 자유를 여러분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얻으신 겁니다.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 선생님이라는 63세 여성분인데 35년 동안 교사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셨어요. 퇴직 첫 달은 정말 힘드셨대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갈 곳이 없다는 게 공허했다고요. 학교에서 수업하고 아이들 만나고 동료들과 이야기하던 일상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대요. 한 달 동안 집에만 계시면서 우울하셨어요. 그런데 2달쯤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셨어요. 아침에 알람 없이 눈을 뜨는 게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어나서 커피를 천천히 내려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 이전에는 출근 준비하느라 커피도 서서 마셨거든요. 평일 오전에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는 즐거움도 발견하셨어요. 35년 동안 평일 오전에 공원을 가본 적이 없으셨대요. 가보니까 새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처음 알았다고요. 석 달째부터는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는데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면서 완전히 잊고 사셨던 거예요. 40년 만에 다시 붓을 잡으셨는데 첫 그림을 완성했을 때 눈물이 나셨답니다. 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년 동안 아이들한테 인생을 가르쳤는데 정작 내 인생을 사는 법은 몰랐더라고요. 수채화 그리면서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도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실 차례입니다. 평생 미뤄뒀던 그 나중에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20대, 30대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게 뭐였나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악기를 배우고 싶었나요? 여행을 다니고 싶었나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나요? 글을 쓰고 싶었나요?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못 하셨잖아요. 지금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많지 않아도 시작하는 데는 충분해요. 이 자유를 낭비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답다.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하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60이 넘었는데 이제 뭘 새로 시작해? 배울 수 있는 나이가 지났잖아. 이 나이에 뭘 한다고 해봐야 뭐가 되겠어? 이 생각이 여러분의 황금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이 생각을 오늘 완전히 부숴드리겠습니다. 모제스 할머니를 아시나요? 본명은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제스인데 미국의 국민 화가로 불리는 분이에요. 이 할머니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76세예요. 76. 평생 농장에서 일하시던 분이에요. 관절염이 심해져서 좋아하던 자수를 못하게 되시자 대신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미술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전문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주변 풍경을 보이는 대로 그리셨어요. 그런데 83세 되던 해에 뉴욕의 한 미술 수집가가 동네 잡화점에 걸려있던 이 할머니의 그림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전시회를 열어줬어요. 그 뒤로 모제스 할머니는 세계적인 화가가 되셨습니다. 101세까지 사시면서 15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기셨어요. 76에 시작해서 25년 동안 1500점을 그리신 거예요. 모제스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커널 샌더스, KFC 치킨의 창업자예요. 이분의 인생이 정말 드라마예요. 젊었을 때 주유소를 운영했는데 대공황으로 망했어요. 식당을 열었는데 화재로 타버렸어요. 다시 식당을 열었는데 앞에 새 고속도로가 나면서 손님이 뚝 끊겼어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시다가 65세에 사회보장연금을 받게 됐어요. 한 달에 $105. 이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만든 프라이드 치킨 레시피를 들고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프랜차이즈를 제안한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1000군데에서 거절당했습니다. 1009번이에요. 보통 사람이었으면 10번만 거절당해도 포기하잖아요. 이분은 1009번을 거절당하고도 1010번째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놀라운 분들이 많습니다. 72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신 할머니가 계세요. 매일 시골에서의 일상을 찍어 올리시는데 자연스러운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구독자가 수만 명이에요. 65세에 마라톤을 시작하셔서 70대에 풀코스 42.195km를 완주하신 분도 계시고요. 80세에 대학교에 입학하셔서 졸업장을 받으신 할머니도 계세요.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쓰신 사진이 뉴스에 나왔는데 그 표정이 정말 환하셨어요.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가능했던 걸까요? 타고난 천재라서? 체력이 남달라서? 아닙니다. 이분들은 딱 한 가지만 달랐어요. 나이를 핑계대지 않았다는 것.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는 생각. 대신 나이가 들었으니까 오히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삶을 아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이게 젊은 사람에게는 없는 엄청난 자산이에요. 여기서 과학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건 최신 뇌과학이 확실하게 증명한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뇌세포가 한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뇌가 쪼그라들고 새로운 걸 배울 수 없다고요. 하지만 200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훈련하면 계속 발달한다는 뜻이에요. 80세 노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가 뇌를 가장 활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면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고,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면 기억력 담당 영역이 커지고, 한 번도 안 해본 요리에 도전하면 창의력 영역이 자극됩니다. 새로운 자극이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숲속에 오래된 길이 있어요. 매일 같은 길만 걸으면 그 길은 넓어지지만 숲의 다른 부분은 우거져서 들어갈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점 새 길이 나요. 그리고 그 새 길 옆에서 전에는 못 보던 꽃도 발견하고
시냇물도 발견하게 됩니다. 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새 길이 나고 그 길에서 전에 몰랐던 즐거움을 발견하게 돼요. 반대로 매일 같은 것만 반복하면 뇌는 점점 줄어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 켜고 같은 채널 보고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프로그램 보다가 잠드는 것. 이 패턴이 반복되면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해서 점점 위축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름은 가죽에 생기는 것이지 영혼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무릎이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귀가 좀 안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정신은 아직 팔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곳에 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장벽이라는 생각을 오늘 버리세요. 그 생각이야말로 여러분을 늙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황금기를 만드는 첫 번째 태도.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뇌과학과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배움이 뇌를 젊게 만든다는 걸 아셨으니 이제 실제로 어떻게 배움을 실천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해를 풀고 넘어갈게요. 배운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교과서 펴놓고 공부하는 걸 떠올리세요. 시험 보고 성적 받고 학위 따고.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 몰랐던 걸 오늘 하나 알게 되면 그게 배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스마트폰 기능 하나를 새로 익히는 것. 이것도 배움입니다. 어제까지 몰랐던 산책길을 오늘 처음 걸어보는 것. 이것도 배움이에요.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음식을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는 것. 이것도 훌륭한 배움입니다. 도서관에서 평소 안 읽던 분야의 책을 빌려 읽는 것. 복지관에서 서예나 수채화를 배우는 것. 손주에게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배우는 것. 이 모든 게 배움이고 이 모든 게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선생님이라는 71세 남성분인데 평생 회사원으로 사셨어요. 음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습니다. 퇴직 후에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사람을 보셨는데 소리가 참 예쁘더래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인터넷으로 우쿨렐레를 하나 사셨어요. 가격이 비싸지 않았대요. 3만 원짜리. 그리고 유튜브에서 초보 강좌를 찾아서 따라하셨어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대요. 줄을 누르면 아프고 소리는 안 나고 한 곡을 치는데 한 달이 걸렸다고요? 그런데 석 달쯤 되니까 간단한 동요를 연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보다 우쿨렐레로 처음 한 곡을 완성했을 때가 더 기뻤다. 70일 넘어서 이런 기쁨을 느낄 줄 몰랐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우쿨렐레 동호회에 가입하셔서 매주 모여서 연습하시고 가끔 작은 공연도 하신대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이 여사님이라는 67세 분인데 자녀가 전부 해외에 살고 계세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스마트폰 교육을 받으러 복지관에 가셨어요. 처음에는 카카오톡 사용법만 배우려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유튜브도 가르쳐 주셨어요.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다가 나도 이걸 찍어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혼자 스마트폰으로 요리하는 모습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하셨어요. 편집도 못하시고 화질도 안 좋았지만 정감 있는 모습에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구독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이 여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튜브 하면서 외로울 틈이 없다. 댓글 달아주는 분들이 내 친구 같다. 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없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어제보다 오늘 하나 더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배움을 시작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세요. 우쿨렐레를 배우는 건 콩쿠르에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림을 배우는 건 전시회를 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고 그 즐거움이 뇌를 젊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시작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황금기를 만드는 두 번째 태도.
건강을 저축하세요. 이건 황금기를 즐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예요. 아무리 하고 싶은 게 많아도, 아무리 배우고 싶은 게 많아도 몸이 아프면 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은 돈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면 한정된 자원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자원은 저축하지 않으면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저축하면 오래오래 쓸 수 있어요. 건강 저축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걸 들라는 게 아닙니다. 마라톤을 뛰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지키면 됩니다. 첫째, 매일 걸으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걷기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운동이에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을 조절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이 많은 효과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특별한 장비 없이 얻을 수 있어요. 운동화만 신으면 됩니다. 비가 오면 실내에서 걸어도 되고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걸어도 됩니다. 특히 아침에 걸으시는 게 좋아요. 아침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밤에 잠을 잘 자게 도와줘요. 아침 산책 30분이 우울증 예방에 약 한 알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돼요. 그래서 물을 잘 안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물을 필요로 해요. 물이 부족하면 두통이 오고 피로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피부가 건조해져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밥을 제때 챙겨 드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특히 식사를 거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먹으니까 대충 먹거나 아예 안 먹거나. 그런데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의 기본이에요. 아침을 거르지 마시고 맵기밥과 반찬을 갖춰 드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밥 한 그릇에 김치 하나, 국 하나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제때 먹는 거예요. 넷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분이 많으세요. 새벽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가 어렵고, 그래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낮에 충분히 낮잠을 주무시더라도 3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낮잠이 길어지면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여섯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병은 일찍 발견하면 치료가 쉽고 늦게 발견하면 어려워져요.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는 꼭 체크하세요. 이 세 가지가 관리되면 심장병과 뇌졸중 같은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저축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30분 걷기, 물 마시기 제때, 밥 먹기 잘, 자기 1년에 한 번 검진 받기. 이 5가지예요. 이 기본만 지키면 여러분의 황금기는 훨씬 더 오래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이 있어야 황금기를 누릴 수 있어요. 건강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잘 관리하세요. 5번째 이야기입니다. 황금기를 만드는 3번째 태도. 오늘 하루를 축제처럼 보내세요. 이건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3가지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루라도 어떤 마음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세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하루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가진 건 오늘 하루뿐이에요. 어제는 이미 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어요. 내일은 아직 안 왔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는 거예요. 확실한 건 오직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하루뿐입니다. 이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앞에 선물 상자가 하나 있어요. 매일 아침 하나씩 새로운 상자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어제 받은 상자는 이미 여러서 비었고 내일 올 상자는 아직 안 왔어요. 열 수 있는 건 오직 오늘 받은 상자뿐이에요. 이 상자를 안 열고 어제 상자만 뒤적거리거나 내일 상자를 기다리기만 하면 오늘의 선물을 놓치는 거예요. 축제처럼 보내라는 건 매일 파티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에서 작은 기쁨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의 향기,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의 따뜻함, 산책길에 만난 작은 꽃 한 송이의 예쁨, 오랜 친구에게서 온 문자 한 통의 반가움, 저녁에 보는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즐거움,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의 편안함.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걸 실천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감사 일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적으시면 더 좋고 그냥 눈 감고 생각만 하셔도 돼요. 오늘 날씨가 맑아서 감사하다. 점심이 맛있어서 감사하다. 산책하다가 고양이를 만났는데 귀여워서 기분이 좋았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는 연습이에요. 이 습관을 한 달만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매일이 감사한 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최 선생님이라는 73세 남성분인데 부인분과 사별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매일이 우울하셨대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싫고 하루가 길어서 괴로웠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감사 일기를 써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하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3가지를 적어보라고 해서 시작하셨어요. 첫날은 이렇게 적으셨대요. 오늘 비가 안 와서 감사하다. 밥이 있어서 감사하다. 텔레비전이 되어서 감사하다. 정말 억지로 짜낸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감사할 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대요. 산책길에 할머니가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랜만에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감사하다. 석양이 예뻐서 감사하다. 한 달이 지나니까 노트 한 권이 감사로 가득 찼어요. 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 눈이 달라졌더라고요. 똑같은 하루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전부 다르게 보여요. 이게 감사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를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좋은 날이에요. 이 소중한 하루를 축제처럼 보내세요. 작은 기쁨에 감사하고 작은 아름다움에 감동하면서요. 자, 3가지 태도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말 것, 건강을 저축할 것, 오늘을 축제처럼 보낼 것. 이제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하셔도 충분해요. 첫째, 내일 아침에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동네를 한 바퀴 걸으세요. 둘째, 이번 주 안에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가보세요. 셋째, 평소 안 해본 음식을 한 가지 만들어 보세요. 넷째, 이번 달 안에 가까운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다섯째, 오랜 친구에게 연락해 보세요. 카카오톡으로 짧게 요즘 잘 지내? 보고 싶다. 이 한마디만 보내보세요. 여섯째, 오늘 밤부터 감사 일기를 시작해 보세요. 일곱째,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하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종이에 적어 보세요. 적는 것만으로도 시작이에요. 적은 걸 냉장고에 붙여두시면 매일 볼 때마다 이걸 해야지 하고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하게 됩니다. 이 7가지 중에서 전부 하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골라서 해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요. 그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면서 여러분의 일상이 점점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시작 휘슬이 방금 울렸어요. 결승고를 넣을 시간은 아직 충분합니다. 평생 짊어졌던 의무의 배낭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자유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게 빈말이 아닙니다. 뇌과학도 증명했어요. 뇌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황금기를 만드는 3가지 태도. 첫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어제 몰랐던 걸 오늘 하나 알게 되면 그게 성장입니다. 둘째, 건강을 저축하세요. 매일 30분 걷기가
최고의 투자입니다. 셋째, 오늘 하루를 축제처럼 보내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매일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주름은 가죽에 생기는 것이지 영혼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아직 젊어요. 여러분의 가능성은 아직 무궁무진해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지나간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여러분 황금기의 첫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건강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황금기는 바로 오늘 시작됩니다. 건강하시고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기꾼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눈빛이 사납고 말투가 거칠고 어딘가 수상한 인상.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상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진짜 사기꾼은 여러분이 만나본 사람 중 가장 친절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게, 세상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실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작년에 72살 되신 한 어머님이 전화 한 통을 받으셨습니다. 상대방은 아주 공손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안내문 받으셨나요? 어머님 명의로 32만 원이 돌려받으실 게 있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하셔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생각하셨죠. 나라에서 돈을 돌려준다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안내하는 대로 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까지 전부 알려주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저녁 통장에서 2,3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경찰서에서 진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사람 목소리가 정말 착했어요. 내 아들보다 더 다정했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이 말이 가슴을 찢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기꾼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 사용하는 의외의 첫마디, 3가지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이 3마디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당하셨거나 당하는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비상행동 강령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1시간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기 수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왜 똑똑한 사람도 사기를 당할까? 사기를 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걸 믿어? 왜? 그걸 알려줘?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었잖아. 이런 말들이에요. 주변에서, 심지어 가족에게서도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기당하는 사람이 바보라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기꾼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심리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길을 걷다가 누군가 갑자기 불이야 하고 소리치면 어떻게 하시나요? 먼저 정말 불이 맞나? 하고 따져보시나요? 아니죠.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주위를 둘러보고 불안해지고 일단 움직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위험을 감지하면 판단보다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본능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크게 2가지 감정을 자극해요. 하나는 공포, 다른 하나는 이득입니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라고 하면 공포가 작동하고, 나라에서 주는 환급금이 있는데 안 받으셨네요 라고 하면 이득 심리가 작동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평소와 다르게 돌아가요. 차분하게 생각하는 기능이 꺼지고 감정이 지배하는 상태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편도체 납치라고 부릅니다.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압도해버리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정상적인 판단력이 작동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현상입니다. 대학 교수도 당하고 판사도 당하고 심지어
현직 경찰도 당할 뻔한 사례가 있어요. 사기꾼들이 특히 중장년층 어르신들을 노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평생 모은 돈이 있어요. 퇴직금, 연금, 저축. 한번 성공하면 큰 돈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둘째, 디지털 환경에 덜 익숙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오는 문자 링크가 위험한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죠.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건데요. 외로우시거든요. 자녀들은 독립해서 나갔고 배우자를 잃은 분도 계시고 매일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요. 이때 누군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면 경계심보다 반가움이 먼저 드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부를 해요. 어떤 말에 어르신들이 마음을 여는지, 어떤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지는지, 어떤 감정을 건드리면 행동하게 만들 수 있는지. 요즘 사기 조직은 심지어 대본이 있습니다. 매뉴얼처럼 만들어서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응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대응하는 식으로 훈련을 합니다.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상대가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걸. 프로 사기꾼을 상대로 맨몸으로 싸우는 건 무리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적의 무기를 알아야 방어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그 무기, 즉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의외의 첫마디 3가지를 하나하나 까발리겠습니다. 의외의 첫마디, 첫 번째입니다. 고객님, 잘못 전송된 문자가 있어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또는 택배 배송이 지연되고 있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거의 모든 분이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스미싱이라고 불리는 사기 수법의 시작점이에요.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에 SMS와 낚시를 뜻하는 피싱을 합친 말입니다. 문자로 낚는다는 뜻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스마트폰에 문자가 하나 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해요. 택배 회사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 은행에서 온 것 같기도 합니다. 문자에는 짧은 문장과 함께 인터넷 주소, 즉 링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링크를 누르는 순간 2가지 일 중 하나가 벌어집니다. 첫 번째 경우는 링크를 누르면 진짜 은행 홈페이지처럼 생긴 가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거기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해요. 진짜 은행 사이트랑 똑같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의심 없이 입력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입력하는 순간 그 정보는 전부 사기꾼 손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경우는 더 무서워요. 링크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몰래 설치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뭘 하느냐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든 걸 사기꾼이 볼 수 있게 만들어요. 누구한테 전화하는지, 문자를 뭐라고 보내는지, 심지어 은행 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까지 전부 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몰래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거예요. 실제 피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되시는 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 국민건강보험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정 선생님은 마침 건강검진을 받으신 직후였어요. 당연히 검진 결과가 나온 줄 알고 링크를 누르셨습니다. 가짜 사이트가 떴고 보닌 확인이라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셨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3일 후 통장에서 800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이 경찰에 가셔서 들은 말이 이거예요. 건강보험공단은 절대 문자 링크로 검진 결과를 보내지 않습니다. 정 선생님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아셨다면 절대 누르지 않았겠죠. 이처럼 아느냐 모르느냐, 이 한 끗 차이가 재산을 지키느냐 잃느냐를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미싱 문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기관이나 은행은 문자로 링크를 보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원칙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경찰, 검찰, 법원은행, 이 어떤 곳도 문자에 링크를 넣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문자가 오면 100% 사기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둘째, 문자에 인터넷 주소가 붙어 있으면 일단 의심하세요. 특히 주소가 이상하게 길거나 알 수 없는 영어로 되어 있거나 평소에 보던 것과 다르면 절대 누르지 마세요.
그냥 삭제하시면 됩니다. 셋째, 정말 궁금하시면 문자에 있는 링크를 누르지 말고 직접 해당 기관에 전화하세요. 건강보험공단이면 건강보험공단 대표 전화번호로 직접 거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한 단계만 추가하면 스미싱은 100% 막을 수 있어요. 넷째, 스마트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기능이 켜져 있으면 반드시 꺼두세요. 이건 자녀분에게 부탁하시면 1분이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꺼져 있으면 링크를 실수로 눌러도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자에 링크가 있으면 누르지 마세요.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문자 링크 누르지 않기. 이것만 지켜도 스미싱 피해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이 이것만 하겠습니까? 문자가 안 통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요. 그것도 아주 그럴듯한 신분으로요. 두 번째 첫 마디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외의 첫 마디 두 번째입니다. 어르신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는데 아직 안 받으셨네요. 또는 국민연금 추가 수령액이 발생했는데 본인 확인만 해주시면 바로 입금해드립니다.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이 수법은 공공기관 사칭 사기,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것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이 가장 많은 피해를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라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면 일단 긴장하면서도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수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걸 아시면 실제로 전화가 와도 아, 이거다 하고 바로 알아채실 수 있어요. 첫 단계 전화가 옵니다. 발신 번호를 보면 일반적인 번호처럼 보여요. 요즘은 발신 번호도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심지어 실제 정부기관의 대표 번호로 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 번호만 보고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단계, 상대방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고객지원부 김주임이라고 합니다. 말투가 정말 공무원 같아요. 차분하고 정중하고 딱딱하지만 친절합니다. 공무원이 전화하면 이런 말투일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 그 느낌을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세 번째 단계,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어르신 명의로 추가 환급금 4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또는 정부 긴급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셨는데요. 아직 신청을 안 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돈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 수법의 가장 교묘한 점이에요. 사기꾼이 돈을 달라고 했으면 의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돈을 준다고 하니까 경계가 풀리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 본인 확인을 요구합니다. 환급금을 보내드리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한번 정보를 주면 다음 요구가 따라옵니다. 계좌번호도 확인해야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인증번호가 문자로 갈 텐데 그 번호를 불러주세요. 이 인증번호를 불러주는 순간 게임은 끝입니다. 그 인증번호는 사기꾼이 여러분의 계좌에서 돈을 빼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열쇠예요. 여러분이 직접 그 열쇠를 건네주는 겁니다. 그리고 통화를 끊자마자 혹은 통화 중에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5세 되시는 최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전화가 와서 어르신 기초연금 추가 수당이 있는데 아직 안 받으셨어요 라고 했답니다. 최 선생님은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추가 수당이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반응하셨어요.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정보를 알려주셨고 ATM 기기 앞으로 가라는 안내까지 받으셨습니다. ATM 앞에서 상대방이 불러주는 대로 버튼을 누르셨는데 본인은 환급금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 계좌에서 1200만 원을 사기꾼 계좌로 이체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 놓이면 다릅니다. 전화 너머로 차분하고 친절한 목소리가 계속 안내하고 잘하고 계세요. 곧 입금됩니다. 하면서 안심시키고 의심할 틈을 주지 않아요. 중간에 끊으려고 하면 지금 끊으시면 환급금이 취소됩니다 라고 하고
다시 전화하시면 대기가 길어서 불편하실 겁니다 라면서 통화를 끊지 못하게 합니다. 이 수법을 막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간단해요. 첫째, 정부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경찰, 검찰, 이 어떤 곳도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이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만약 전화로 이런 정보를 요구하면 그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 둘째, 정부에서 돈을 준다는 전화는 일단 끊으세요. 실제로 정부 지원금이나 환급금이 있다면 공문서로 우편이 오거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안내합니다. 전화로 돈 줄 테니 정보 알려달라고 하는 건 사기꾼뿐이에요. 셋째, 의심이 들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끊으세요. 이 한마디가 마법의 말입니다. 진짜 공무원이라면 네 그러시죠 라고 할 거예요. 사기꾼은 이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끊는 순간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기꾼은 지금 안 하시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 마감입니다 라면서 급하게 몰아붙여요. 급하게 몰아붙이는 전화는 무조건 사기입니다. 기억하세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첫마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문자 링크로 낚는 스미싱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전화하는 보이스 피싱.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한 수법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보다 더 무서운 수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첫마디인데요. 이건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 빼앗아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의 첫마디 세 번째입니다. 어머님,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또는 아버님,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이 말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시죠? 그게 바로 이 수법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건 흔히 관계형 사기 또는 친분 사기라고 불려요. 앞에 두 수법이 한 번의 전화나 문자로 끝나는 단기전이라면 이건 몇 주 길게는 몇 달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전입니다. 사기꾼이 여러분과 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쌓고 정이 들게 한 다음에 돈을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어떤 식으로 시작되는지 설명드릴게요. 보통 세 가지 경로로 접근합니다. 경로 하나, 전화입니다. 어머님, 저 아무개 은행 지점장입니다. 어머님 계좌를 담당하게 됐는데 혹시 불편한 점 없으세요? 이렇게 시작해서 정기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안부를 물어보고 건강을 걱정해주고 가끔 웃긴 이야기도 해요. 한 달쯤 지나면 어르신은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경로들, 직접 방문입니다. 건강식품이나 건강기구를 파는 업체에서 무료 체험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모임에 초대합니다. 거기서 아주 친절하게 대해줘요.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어머니 아드님한테 잘 먹으라고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하면서 작은 선물도 줍니다. 이런 게 몇 번 반복되면 어르신은 그 사람을 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게 돼요. 경로 셋, 온라인 메시지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밴드에서 좋은 정보가 있는데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라면서 접근합니다. 건강정보, 운세, 무료 강의 같은 걸 보내주면서 대화를 시작해요. 매일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라는 인사를 보냅니다. 이런 게 쌓이면 어르신은 이 사람을 친구처럼 느끼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경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절대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기꾼은 절대 먼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관계를 만들어요. 정을 쌓아요. 그리고 어르신이 완전히 마음을 열었을 때 그때서야 슬며시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진짜 아들처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즘 이자가 정말 높은 특별 상품이 하나 있거든요. 다른 분들한테는 안 알려드리는 건데 어머님만 특별히요.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다른 분한테는 안 알려주는데 와, 어머님만 특별히라는 말, 이 두 마디가 사기꾼의 핵심 무기입니다. 사람은 자기만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라는 감정이 이성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한 번 돈을 내면 끝이 아닙니다. 어머님, 이번에 원금의 2배를 돌려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번 한 번만 더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점 금액이 커집니다. 처음에 50만 원,
다음에 200만 원, 그 다음에 5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연락이 끊깁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가게에 가봐도 사라져 있어요. 그때서야 내가 사기를 당한 건가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피해가 왜 특별히 더 아픈지 아세요?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까지 잃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니. 이 배신감이 돈보다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실제로 관계형 사기를 당한 어르신들 중에 우울증을 겪으시는 분이 아주 많아요. 사람을 못 믿게 되고 바깥에 나가기가 무서워지고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까지 앗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형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만 특별히라는 말을 들으면 경고등을 켜세요. 세상에 나한테만 특별히 좋은 조건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가족뿐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이 혹은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이 어머님만 특별이라고 하면 그건 특별한 게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둘째, 누군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무조건 2, 3일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문제는 즉석에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이야기인 것 같으니 며칠 생각해보고 답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세요. 진짜 좋은 기회라면 2, 3일 기다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 안 하면 기회가 없어요 라고 급하게 몰아붙이는 건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기의 신호입니다. 셋째, 가족에게 반드시 이야기하세요. 이런 사람한테서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형제 자매에게, 누구든 한 명에게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사기꾼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상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은 반드시 이렇게 말해요. 이건 비밀인데요. 다른 분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비밀을 요구하는 순간 사기일 확률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넷째, 외로움을 건전한 방법으로 채우세요. 이건 예방의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관계형 사기꾼이 파고드는 틈은 외로움이에요. 복지관 경로당, 종교단체 동호회 이런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시면 사기꾼이 파고들 틈이 줄어듭니다. 사람은 외로울 때 판단력이 가장 약해져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기 예방입니다. 여기까지 3가지 의외의 첫마디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문자 링크를 누르게 만드는 스미싱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정보를 빼내는 보이스 피싱 관계를 만들어 마음을 훔치는 친분 사기. 이 3가지가 중장년층을 노리는 가장 대표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도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프로 사기꾼 앞에서 100% 안전한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빠르게 대처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를 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순간, 그 순간부터가 황금 시간입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기꾼은 돈을 빼돌리고 흔적을 지웁니다. 그래서 이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외워두셔야 해요. 냉장고에 붙여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비상행동 강령 3단계입니다. 1단계, 전화를 끊으세요. 이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통화 중이라면 무슨 말을 하든 일단 끊으세요. 상대방이 지금 끊으면 큰일 납니다. 끊으시면 계좌가 동결됩니다. 라고 협박해도 끊으세요. 전화를 끊는다고 해서 절대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하지만 전화를 안 끊으면 진짜 큰일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끊어야 하느냐면 전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사기꾼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면 여러분의 판단력은 계속 흐려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그 주문이 풀려요. 조용한 상태에서 방금 뭐가 일어난 거지?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2단계,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세요. 전화를 끊었으면 바로 본인 거래 은행에 전화하세요.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긴급 사고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기 피해가 의심되니 계좌 지급 정지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계좌 지급 정지가 뭐냐면 내 통장에서
돈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잠가버리는 겁니다. 만약 이미 돈이 빠져나간 상태라면 사기꾼의 계좌 지급 정지도 요청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보낸 계좌 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 계좌를 동결시켜서 사기꾼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돈이 아직 사기꾼 계좌에 남아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은행 전화번호를 미리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세요. 지금 당장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잠깐 멈추고 본인 주거래은행의 대표 전화번호를 연락처에 저장해 주세요. 은행 긴급이라고 이름 붙여두시면 급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3단계 경찰에 신고하세요. 전화번호 112 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1332번도 기억해 두세요.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면 피해 상담과 함께 계좌 지급 정지 등 후속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사기꾼의 전화번호, 내가 돈을 보낸 계좌번호, 보낸 금액, 통화 시간, 이런 것들을 메모해 두세요. 당황하시면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메모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라도 빨리 적어두세요. 자, 이 3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전화 끊기. 둘째, 은행의 계좌 지급 정지 요청. 셋째, 112 또는 1332의 신고. 이 3단계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끊고, 잠그고, 신고하고. 3글자로 외우면 쉽습니다. 끊참신, 끊고, 잠그고, 신고하고. 여러분, 이 3단계를 종이에 적어서 전화기 옆에 붙여두세요. 냉장고에 붙여도 좋고 거실벽에 붙여도 좋습니다. 비상시에는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 막상 당하면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때 눈에 보이는 곳에 적혀 있으면 그걸 보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사기를 당하셨다면 절대 본인을 탓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범죄는 범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길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해서 왜 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다녔어? 라고 피해자를 탓하면 안 되잖아요.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고하세요. 그래야 같은 사기꾼에게 다른 분이 피해를 입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부모님이 사기를 당하셨다면 왜 그걸 믿었어? 내가 뭐라 그랬어? 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부모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미 충분히 자책하고 계세요. 그때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요. 라는 한마디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기를 처음부터 막아주는 예방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꾼이 절대 뚫지 못하는 방패 습관 5가지입니다. 첫째, 모르는 번호는 일단 안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정말 중요한 전화라면 다시 걸어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왔을 때 이름과 소속을 확인한 후에 받으시면 돼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스팸 전화를 자동으로 걸러주는 앱도 있습니다. 자녀분에게 부탁해서 설치하시면 편합니다. 둘째, 문자에 있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택배 문자, 은행 문자, 정부 문자, 어떤 문자든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문자 자체를 삭제하세요.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셋째, 통장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세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은행이든 전화로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물어보는 순간 그건 사기입니다. 인증번호도 마찬가지예요. 인증번호는 오직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할 때만 쓰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불러주는 게 아닙니다. 넷째, 가족 비상 연락 체계를 만드세요. 의심스러운 전화나 제안을 받았을 때 바로 전화할 수 있는 가족을 정해두세요. 엄마가 이상한 전화 받으면 너한테 바로 전화할게. 이렇게 자녀와 미리 약속해 놓으시면 급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암호를 정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 아들인데 급하다고 전화가 와도 미리 정한 암호를 물어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다섯째, 이 영상 같은 사기 예방 정보를 정기적으로 접하세요. 사기 수법은 계속 진화합니다. 어제의 수법과
오늘의 수법이 달라요. 그래서 한번 알았다고 끝이 아니라 꾸준히 새로운 수법에 대한 정보를 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뉴스에서 사기 관련 보도가 나오면 관심 있게 보시고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하는 예방 자료도 참고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사기꾼의 의외의 1000마디 3가지. 첫째, 잘못 온 문자 확인 좀 해주세요. 이건 스미싱입니다. 링크를 누르면 당합니다. 둘째,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안 받으셨네요. 이건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입니다. 전화로 정보를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셋째, 저를 아들이라 생각하세요. 이건 관계형 사기입니다. 시간을 들여 마음을 훔쳐간 뒤 돈을 가져갑니다. 당했을 때 비상행동 강령 3단계, 끊고 잠그고 신고하고 전화 끊기 은행에 계좌 지급 정지 112 또는 1332에 신고, 사기꾼이 뚫지 못하는 습관 5가지, 모르는 번호 안 받기, 문자 링크 안 누르기, 비밀번호 절대 안 알려주기, 가족 비상 연락체계 만들기, 사기 예방 정보 꾸준히 접하기. 여러분, 사기꾼은 여러분의 돈만 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기를 예방하는 건 돈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방패는 훨씬 두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친구분들이 계신 밴드나 카카오톡 그룹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게 되셨잖아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 정보가 도착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녀를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엄마나 급하다, 돈 좀 보내줘 라는 문자 한 번쯤 받아보셨죠? 이 수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켜줄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꺼내보세요. 카카오톡 친구 목록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100명이요, 200명이요. 어떤 분은 300명이 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전화번호부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이름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죠.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해보세요. 가족 말고 연락이 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로 병원까지 달려와 줄 사람은 몇 명일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많아야 2~3명, 어쩌면 1명도 떠오르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경조사 때 사람 많이 오는 게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결혼식장에 하객이 많으면 얼굴이 넓은 거고,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줄을 서면 인맥이 넓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내가 아프고 나니까 보이더군요. 내 곁에 진짜는 몇 명 없다는 것이요. 문병을 와주신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의리상 한 번 오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걱정하고 매일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았습니다. 그날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지금까지 인맥을 넓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을까? 그리고 정작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소홀했을까? 그때부터 저는 관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인맥이 넓다는 것과 외롭지 않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은 적지만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맨 끝에서 진짜 내 편인 사람을 알아보는 아주 간단하고도 확실한 기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기운이 빠진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집에 오면 피곤해요.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한 겁니다.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기분이 가라앉아요. 이런 경험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혹시 에너지를 채워주는 관계가 아니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는 아닌지요. 제가 오랜 시간 관찰해 보니까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관계에는 대략 3가지 유형이 있더군요. 첫째는 질투하는 친구입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내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그러면 보통 친구라면 와, 정말 축하해, 잘 됐다,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런데 질투하는 친구는 다릅니다. 아, 그래, 승진했어. 근데 요즘 그 회사 분위기가 별로라던데 오래 다닐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축하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번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마다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면 그건 우정이 아닙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시면 가만히 기억해 두세요. 둘째는 부정적인 친구입니다. 만나면 이 세상에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다 글러먹었어. 정치인들은 다 도둑놈이야.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고 물가는 오르고 살기가 점점 팍팍해. 이런 이야기만 1시간 동안 듣고 오면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력이 아주 강하거든요. 감기처럼 옮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셋째는 계산적인 친구입니다. 이 유형이 사실 가장 알아채기 어려워요.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요. 반갑게 받으면 이러쿵 저러쿵. 안부를 묻다가 결국은 부탁으로 끝납니다. 형, 이번에 좀 도와줘. 혹시 아는 사람 없어?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패턴을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하는 이유가 항상 뭔가를 필요로 할 때뿐이라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거래처입니다. 이 세 유형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나는 주기만 하고 상대방은 받기만 해요. 내 에너지는 빠져나가는데 채워지는 것이 없는 거죠. 이런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여기서 잠깐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고 성격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다만 나와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면서 내 에너지를 소진시킬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옷장을 정리할 때 안 입는 옷을 버리잖아요. 그 옷이 나쁜 옷이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싸우거나 대놓고 연락을 끊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서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모임에 매번 가셨다면 2번에 1번으로 줄이시고 전화가 오면 받되 먼저 걸지는 않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인연은 그래도 연락이 이어지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정리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리해야 할 사람을 아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겨야 할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딱 2-3명이면 충분하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감정 에너지라는 것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체력에 한계가 있듯이 마음의 에너지에도 한계가 있어요. 하루에 쓸 수 있는 감정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에너지를 10명에게 나눴으면 한 사람당 돌아가는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적겠죠. 얕은 관심밖에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2-3명에게 집중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과 진심을 줄 수 있어요.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물을 주는 화분이 10개가 있다고 합시다. 물이 한 컵밖에 없는데 10개의 화분에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 죽습니다.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같은 한 컵의 물을 두세 개의 화분에만 주면 그 화분들은 싱싱하게 잘 자랍니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넓고 얕은 관계 10개보다 좁고 깊은 관계 두세 개가 내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진짜 내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기준이 두 가지로 압축되더군요. 첫째, 내 치부를 보여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 다들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건강이 안 좋다든지, 자녀와 사이가 틀어졌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못합니다. 체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내 편인 사람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 요즘 사실 좀 힘들어. 이 한마디를 편하게 꺼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나를 다르게 보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받아들여지는 관계. 그것이 진짜 우정입니다. 둘째, 함께 있을 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참 미묘한 건데요. 대부분의 관계에서는 대화가 끊기면 어색해지죠.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고 침묵이 불편해요. 그런데 진짜 편한 사이에서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어도 편합니다. 차를 마시면서 각자 창밖을 보고 있어도 어색하지 않아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그냥 바람을 느끼고 있어도 좋은 사람, 그 침묵 속에 이미 모든 대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사이.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친구입니다. 지금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떠오르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운입니다. 그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 넘치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친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관계의 깊이보다 넓이에 집중해 왔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바꾸시면 돼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좋은 친구는 어디에서 찾나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좀 다릅니다. 좋은 친구를 찾으려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 속에 나도 웃고 내가 인상을 쓰면 거울 속에 나도 인상을 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진심을 보이면 상대방도 나에게 진심을 보이고 내가 계산적으로 나가면 상대방도 계산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저는 먼저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먼저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립니다. 왜 걔는 나한테 연락을 안 하지? 나는 항상 먼저 연락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관계는 점점 멀어져요. 누가 먼저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우정이 아니라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생각날 때 먼저 연락하세요. 별거 아닌 한마디면 됩니다. 요즘 잘 지내지? 오늘 날씨가 좋아서 네 생각이 났어. 이 짧은 메시지 하나가 관계를 살려놓습니다. 둘째, 먼저 양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기 쉬워요.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는 생각이 강해지죠. 특히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 사소한 의견 차이로 서먹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먼저 그럴 수도 있겠네 한마디 해보세요. 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논쟁에서 이기고 친구를 잃는 것과 논쟁에서 양보하고 친구를 지키는 것, 어느 쪽이 더 남는 장사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셋째,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먼저 인정하고 말해주세요. 자네는 참 대단해.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자네는 잘하더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주면 상대방도 나를 인정해줍니다. 이게 거울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먼저의 법칙을 실천하면서 반드시 함께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까 상대방도 연락해야지. 내가 양보했으니까 다음에는 상대방이 양보해야지. 이렇게 기대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기대가 생기면 실망이 따라오고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되 바라지 않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물을 주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선물은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받는 사람이 답례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겁니다. 관계도 그렇게 접근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내가 안부를 물은 것은 내가 그 사람이 생각나서 보낸 것이지 답장을 받으려고 보낸 게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면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져요. 상대방도 부담이 없어지니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정리하는 법, 진짜 내 편을 알아보는 기준, 그리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법. 그런데 아직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인맥을 정리하고 나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관계를 줄이면 당연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 시간이 외롭게 느껴질까봐 두려워서 정리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겁니다. 이 두 단어를 같은 뜻으로 쓰는 분이 많은데 전혀 달라요. 외로움은 사람이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기를 선택했을 때 누리는 평화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자유예요. 같은 혼자라는 상태인데 마음가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자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인맥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좀 허전할 수 있어요. 주말에 전화가 안 울리면 나에게 연락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허전함은 일시적인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뭔가 새로운 것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에너지를 쏟아왔잖아요.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런데 정작 나 자신과의 관계에는 얼마나 신경을 쓰셨습니까? 나는 뭘 좋아하는지, 나는 혼자 있을 때 뭘 하면 행복한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인맥 정리 후에 생기는 혼자만의 시간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기의 행복이 결정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내려서 창밖을 바라보며 마시는 것, 예전에 읽고 싶었던 책을 다시 펼쳐보는 것, 일기를 쓰는 것,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는 것, 이런 소소한 것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신기하게도 외로움이 사라져요. 혼자인데 외롭지 않은 상태, 오히려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고독력입니다. 고독력이 생기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거든요.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게 됩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체면 때문에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어요. 만남의 이유가 외로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보고 싶어서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즐거우니까. 이런 이유로 만나는 관계만 남게 되면 모든 만남이 행복해집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차갑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기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상대방이 연락을 안 해도 괜찮고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행복의 원천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으니까요. 이 상태가 되면 역설적으로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자주 만나고 싶어지고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고독력은 근력과 같습니다. 근력이 없으면 몸이 무너지듯이 고독력이 없으면 마음이 무너져요. 혼자만의 시간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힘. 이것을 키워나가시면
인생 후반기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간이 됩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4가지였습니다. 첫째,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알아보고 정리하는 것. 질투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과는 서서히 거리를 두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진짜 내 편인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 내 치부를 보여줘도 괜찮은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이 2가지가 진짜 친구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좋은 친구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것. 먼저 안부 묻기, 먼저 양보하기, 먼저 인정하기. 이 3가지를 실천하되 바라는 마음은 내려놓으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넷째, 고독력을 키우는 것. 혼자만의 시간을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 만드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 하반기는 양보다 질입니다. 친구가 많은 것보다 진짜 친구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 바쁜 것보다 평안한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을 더 소중히 하기 위해 여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께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카카오톡 목록을 열어보세요. 쭉 내려가면서 정말 소중한 그 사람을 찾아보세요. 1명이든 2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바로 메시지 하나 보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네 생각이 나서 연락해봤어. 잘 지내지?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이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반드시 알아야 할 돈과 관계의 경계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지는 관계, 돈으로 지킬 수 있는 관계, 그 미묘한 차이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도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시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말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와닿으시나요? 우리는 태어나서 2년쯤 되면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평생 말을 하며 살아요. 그런데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 그 기술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72세 어머님이 계셨어요. 이 어머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아들 2을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퇴직금과 가게 적립금을 합해서 모아둔 돈이 2억 원 정도 됐습니다. 이 어머님은 자식들에게 속 깊은 분이셔서 어느 날 아들 2을 불러 앉히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이만큼 모아뒀으니 나중에 너희가 반반 나눠 가져라. 그 뒤로 뭐가 달라졌을까요? 큰아들은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먼저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작은아들은 그걸 알고 나서 형만 받으면 안 되니까 자기도 같은 금액을 달라고 했어요. 거절하기 어려우셨겠죠. 결국 1억 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1억 원으로 노후를 보내셔야 하는데 큰아들이 또 찾아왔어요. 엄마 사업이 좀만 더 있으면 되는데 3천만 원만 더. 이 어머님은 지금 남은 돈이 3천만 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2 아들 다 돈을 갚지 않았어요. 이 어머님이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입을 안 열었으면 이 돈은 아직 내 통장에 있었을 거다. 여러분, 이건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면 요구가 생깁니다. 모르면 기대 자체가 없어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알려주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에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3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지키시면 여러분의 품격이 올라가고 관계가 편해지고 노후가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되는 구체적인 훈련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세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질까? 이걸 이해하셔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만나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시는 분, 남의 집안 사정을 꿰뚫고 계시는 분, 혹시 나도 그런 건 아닌가 하고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외로움입니다. 퇴직하면 사회적 관계가 확 줄어들어요. 매일 만나던 직장 동료가 사라지고 자녀는 독립해서 나가고 대화 상대가 줄어드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그동안 쌓인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오래 닫아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듯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할 곳이 없어서 터지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인정 욕구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직함이 있고 역할이 있고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아무도 내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이때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다. 내 경험이 가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조언을 하고 과거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아는 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세 번째 원인은 불안입니다. 나이가 들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져요. 건강, 돈, 관계. 이런 불안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함으로써 해소하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배출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무거우니까 말로 내보내서 가벼워지려는 거죠. 이 세 가지 원인을 알면 내가 왜 말이 많아지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하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외로워서 이러는 건 아닌가? 인정받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닌가? 불안해서 이러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게 문제예요. 특히 세 가지 종류의 말은 입 밖에 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내 지갑의 정확한 두께는 무덤까지 가져가라. 쉽게 말하면 내 재산이 얼마인지 누구에게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자식에게도 해당되고 친구에게도 해당되고 형제에게도 해당됩니다. 누구에게든요. 왜 그래야 하는지 자식의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인트로에서 이야기한 어머님 사례를 기억하시죠?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식에게 내 재산을 다 공개하는 순간 여러분은 부모가 아니라 현금 인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의 심리가 그런 겁니다. 부모한테 3억 원이 있다는 걸 알면 이건 나중에 내 몫이구나 하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생겨요. 그리고 급할 때 부모한테 먼저 손을 벌리게 됩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받는 것보다 부모한테 말하는 게 더 쉬우니까요.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결국 부모의 노후 자금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부모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면 어떨까요? 자녀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모한테 기대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부모 돈의 기대는 자녀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자녀가 더 강하게 자라잖아요. 친구에게는 왜 말하면 안 될까요? 친구 사이에 돈 이야기가 나오면 관계가 변합니다. 내가 친구보다 재산이 많으면 친구는 시기를 느껴요. 겉으로는 잘 됐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친구보다 적으면 나 스스로가 위축돼요. 어느 쪽이든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친구 사이의 돈 이야기는 독이에요.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내 재산을 알면 상속 문제가 생길 때 복잡해져요. 미리부터 계산하는 사람이 나오고 서운함이 쌓이고 피를 나눈 사이에 돈 때문에 갈라서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실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이라는 75세 남성분인데 퇴직 후에 퇴직금과 부동산을 합해서 꽤 여유 있는 노후 자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등산 모임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무심코 자기 아파트 시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집이 요즘 얼마까지 올랐다더라 하는 식으로요. 그 뒤로 미묘한 변화가 생겼대요. 모임에서 밥을 먹으면 친구들이 슬쩍 박 선생님한테 계산을 미루기 시작했어요. 자네가 제일 여유 있으니까 오늘은 자네가 쏴라 하면서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넘기셨는데
몇 번 반복되니까 기분이 나빠지셨어요. 한 친구는 사업이 어렵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까지 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않았으면 그냥 평범한 친구로 남았을 텐데 돈 이야기 한번 했다가 30년 우정이 어색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첫째, 재산 규모를 절대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통장에 얼마 있다, 아파트가 얼마다, 연금이 얼마 나온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자녀에게도요. 둘째 자녀가 물어보면 모호하게 답하세요. 엄마 재산 얼마야 하고 물어보면 걱정 마라.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한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 필요가 없어요. 셋째, 재산 관련 서류는 본인만 관리하세요. 통장, 보험증서, 부동산 서류, 이런 건 본인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유언장이나 재산 목록을 작성해 두시되 그건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친구나 모임에서 돈 자랑, 돈 걱정 둘 다 하지 마세요.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 시기를 사고 돈이 없다고 한탄하면 무시를 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좋을 게 없어요. 돈 이야기가 나오면 살짝 화제를 돌리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처세입니다. 여러분, 돈은 죽을 때까지 내 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내 품에서도 나가기 시작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비밀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수치스러운 기억은 덮어둬라. 이건 좀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요즘은 솔직하게 사는 게 미덕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약점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게 용기라고 하고요. 그런데 노년에는 이 원칙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젊을 때의 솔직함과 노년의 솔직함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만회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드러내고 고치면서 성장할 수 있죠. 하지만 노년의 과거의 잘못을 꺼내면 만회할 기회가 적고 그 고백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을 힘들게만 만들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지 예를 들어볼게요.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에게 큰 고생을 시킨 기억, 배우자 몰래 했던 일, 직장에서 있었던 부끄러운 사건,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못되게 굴었던 기억,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꺼내게 될까요?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오래된 잘못이 마음에 걸려서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좀 가벼워질 것 같은 거예요. 고해성사처럼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죠. 다른 하나는 인생 정리 욕구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과정에서 과거의 어두운 부분까지 꺼내놓고 싶어지는 겁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거의 잘못을 자녀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충격을 받습니다. 존경하던 부모의 이미지가 흔들려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가 그걸 안다고 해서 뭘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짐만 하나 더 얹어주는 겁니다. 친구에게 말하면요. 가까운 친구라도 내 약점을 아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바뀝니다. 지금은 친하지만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면 그 비밀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말하면 두 사람이 알게 되고 두 사람이 알면 10사람이 알게 됩니다.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조 선생님이라는 70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오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젊었을 때의 실수를 이야기하셨어요. 마음이 무거웠던 걸 털어놓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때는 친구가 다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등산 모임에서 다른 사람이 조 선생님에게 묘한 눈빛으로 말하더래요. 자네도 젊었을 때 꽤 거칠었다며? 그 친구가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조 선생님은 배신감과 수치심에 그 모임을 다시는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거운 과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과거의 잘못에 대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용서입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미숙했고 상황이 어려웠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안 좋았던 거예요. 지금 와서 자책한다고 과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둘째적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글로 쓰세요. 일기장에 적으시면 돼요. 아무도 안 보는 나만의 일기장에 그때의 감정을 풀어놓으세요. 글로 쓰면 말로 하는 것과 비슷한 해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쓰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일기장은 서랍 속에 잠들면 됩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과거의 기억이 너무 무겁고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즘은 복지관이나 정신건강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것도 많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꺼내는 건 용기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조용히 품어 안는 것이 진짜 용기예요. 덮어둠으로써 지켜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위험, 내 가족의 마음, 내 관계의 평화, 이것들을 지키는 게 어른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비밀입니다. 내 자식 흉은 내 얼굴에 침 뱉기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실수예요. 그리고 이 실수가 가져오는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친구들이랑 모이면 자연스럽게 자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때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패턴은 자녀 자랑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며느리가 참 살림을 잘해. 우리 손주가 전교에서 몇 등을 했어. 이런 자랑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이 자랑이 듣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자기 자녀가 그만큼 잘 되지 않은 분에게는 부담이 되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속이 상해요. 자랑은 본인은 기분 좋지만 듣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두 번째 패턴이 더 문제예요. 자녀 흉입니다. 우리 아들은 맨날 바쁘다고만 해. 우리 며느리는 명절에도 안 와. 우리 딸은 전화 한 통 안 한다니까. 이런 불만을 밖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속이 상하니까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한지 아세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내 자식 흉은 돌고 돌아 반드시 자녀 귀에 들어갑니다. 세상이 좁아요. 내가 친구한테 한 말이 그 친구의 자녀를 통해 우리 자녀 귀에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녀가 이걸 알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엄마가 밖에서 내 험담을 하고 다녔구나. 이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내 자식 흉은 곧 내 흉이 됩니다. 남들은 겉으로는 맞장구를 쳐주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식이 저러면 부모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자식을 흉보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을 흉보는 셈이에요. 셋째, 자녀 흉을 입에 달고 다니면 점점 사람들이 거리를 둡니다. 만날 때마다 자식 불평만 하는 분 옆에 있으면 에너지가 빠져요. 처음에는 들어주지만 반복되면 저분 또 시작이다 하면서 슬슬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외로워서 말을 했는데 말 때문에 더 외로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대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 여사님이라는 74세 분인데 이분은 친구들 사이에서 참 대단한 어머니라는 평을 듣는 분이에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분은 자녀 이야기를 거의 안 하세요. 친구들이 자식 이야기를 할 때서 여사님은 그냥 듣기만 하십니다. 잘 됐네, 수고했네, 이 정도만 하시고요. 본인 자녀 이야기는 물어봐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지, 이 한마디로 끝이에요. 친구들이 나중에 그러시더래요. 서 여사님 자녀분들이 참 좋은 분들인 것 같아. 왜냐하면 흉도 안 보고 자랑도 안 하니까 다 잘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 실제로 서 여사님 자녀분들이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니에요. 보통의 가정을 꾸리고 사시는 평범한 분들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입을 다물고 계시니까 오히려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서 여사님 자녀분들도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남다르다고 해요. 우리 엄마는 밖에서 절대 우리 이야기를 안 해. 그게 정말 고맙다고. 침묵이 자녀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첫째, 자녀 자랑도 자녀 흉도 하지 마세요. 자랑은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흉은 나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둘 다 좋을 게 없어요. 둘째, 자녀에 대해 물어보면 짧게 답하세요. 요즘 아들은 어때 하고 물으면 잘 지내고 있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셋째,
정말 속상한 일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에게만 이야기하세요. 모임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건 안 됩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만 조용히 이야기하고 그것도 한 번이면 충분해요. 넷째, 자녀에게 서운한 건 자녀에게 직접 말하세요. 밖에서 돌려 말하지 말고 아들아, 이건 좀 서운했다 하고 직접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입은 닫을수록 무거워지고 그 무게가 곧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3가지 비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재산 이야기 하지 마라. 과거에 잘못 꺼내지 마라. 자녀 흉보지 마라. 개념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르잖아요. 말이라는 게 생각보다 입에서 빨리 나오거든요. 생각하기 전에 이미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3초 규칙을 적용하세요. 말을 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추세요. 하나, 둘, 셋. 이 3초 동안 이 말을 해서 좋을 게 있나 한 번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3초면 충분해. 대부분의 불필요한 말은 이 3초 안에 걸러집니다. 이걸 습관으로 만드시려면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연습하셔야 해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하기 전에 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세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한 달만 하시면 자연스러워져요. 둘째, 질문을 많이 하세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말을 하고 나는 듣는 쪽이 됩니다. 듣는 사람이 되면 말실수를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분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 하면서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다. 셋째, 남의 이야기를 전달하지 마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습관인데요.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개가 그러는데 누구네 집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소문의 통로가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말을 조심하게 되고 결국 진솔한 대화가 사라집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남의 이야기를 전해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구나. 나는 잘 모르겠다. 이 한마디로 끊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내 의견을 보태거나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마세요. 넷째, 대화 주제를 긍정적인 쪽으로 이끌어 가세요. 모임에서 자녀 이야기, 돈 이야기, 남 이야기가 나오면 슬쩍 화제를 바꾸시는 겁니다. 참 요즘 날씨가 좋지 않아요? 어디 가볼 만한 데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혹은 요즘 재미있는 드라마 있어요? 좋은 책 읽은 거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긍정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끌면 모임 분위기도 좋아지고 본인도 불필요한 말을 안 하게 됩니다. 다섯째,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을 만드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불필요한 게 있었나 하고 한번 돌아보시는 겁니다. 아, 오늘 모임에서 자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네. 오늘 친구한테 돈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이 5가지를 정리하면 3초 멈추기, 질문 많이 하기, 남의 이야기, 전달 안 하기, 긍정적 주제로 이끌기, 하루 돌아보기. 이 5가지 훈련을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은 말을 아끼는 품격 있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제로 말을 아끼기 시작한 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관계가 편해집니다.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면 오해가 줄어들고 갈등이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여러분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분은 쓸데없는 말 안 해서 좋다, 이런 평가를 받게 돼요. 두 번째, 변화 신뢰가 올라갑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신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다른데 안 퍼뜨리겠구나 하는 안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말을 적게 하는데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 역설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말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소모돼요. 특히 남의 이야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말을 줄이면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모임에서 돌아와도 피곤하지 않고 기분이 개운해요. 네 번째 변화,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밖에서 자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자녀가 편해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이야기를 밖에서 안 해. 이런 믿음이 생기면 자녀가 오히려 부모에게 더 솔직해져요. 부모를 믿으니까 속 이야기도 나누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변화 품격이 올라갑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위엄이 생겨요. 주변에서 참 무게감 있는 분이다, 지혜로운 분이다, 이런 평을 듣게 됩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예요. 말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노년에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세 가지 비밀. 첫째, 내 재산이 얼마인지. 돈이 있다는 걸 알리는 순간 기대와 요구가 시작됩니다. 둘째, 과거의 잘못과 수치스러운 기억. 고백은 용기가 아니라 미련입니다. 스스로 용서하고 품어 안으세요. 셋째, 내 자식 흉과 집안 이야기. 밖에서 하는 자녀 이야기는 자랑이든 흉이든 독이 됩니다. 그리고 침묵의 기술, 5가지. 3초 멈추기, 질문 많이 하기, 남의 이야기 전달 안 하기, 긍정적 주제로 이끌기, 하루 돌아보기. 여러분, 말을 아끼면 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적이 사라진 자리에 존경이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을 조금만 더 닫아보세요. 그 대신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입을 닫을수록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에 꼭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품격 있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